안녕하세요. 공예 강사 주은영입니다. 오늘은 공예가 무엇인지, 공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공예라는 단어를 들어는 봤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낯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공예란 실용적인 물건의 장식적인 가치를 부과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미술입니다. 즉, 넓은 뜻으로 미술 또는 조형예술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예는 생각보다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그림이 찍혀있는 티셔츠나 가방, 인형, 팔찌, 반지와 같은 액세서리, 접시나 컵 같은 그릇도 공예 작품이 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직접 만들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면 모두 공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손으로 만들기 한 작품은 모두 공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예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기능적으로 편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내가 좋아하는 동물의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만든 컵이지만 실생활에 적용시키기 어렵다면 좋은 공예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조형적으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의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작품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거겠죠. 여기서 바로 세 번째 조건과 연결이 됩니다. 셋째, 독창적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하는 것인데요. 각자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이 다 다르듯이 작품을 제작할 때에도 남들과 다른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공예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공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분야는 목공예입니다. 나무를 가공하여 만드는 작업을 목공예라고 하는데요. 목재는 금속이나 돌에 비해 다루기가 쉬워 크게는 건축에서부터 작은 소품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에는 목공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취미로 의자나 장식장 같은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목공방도 많이 생겨 예전에 비해 체험의 기회가 많아졌어요. 보시는 이미지는 중국의 전통 건축물에 목공예가 사용된 예입니다. 다음은 영국의 얀 워터스턴이라는 목공예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최근 신선하고 창의적인 관점과 높은 목공 기술로 관심받고 있는 젊은 가구 디자이너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 가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작품은 키네틱 랜드스케이프라는 이름의 서랍장입니다. 각자 다른 형태의 목재들을 일일이 조각하여 물 흐르는 듯한 곡선이 특징인 작품이에요. 보기에는 기능이 없는 조형물처럼 보이지만 서랍장을 열 때는 오른쪽 이미지와 같은 모습으로 열립니다. 다음은 벨로체어라는 의자입니다. 등받이에서 좌판, 다리까지 물 흐르는 듯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곡선의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스탠드 램프인데요.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램프의 스탠드 다리를 만드는 과정이고 왼쪽 아래의 사진은 램프의 갓부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램프 제작 영상이 재미있어서 영상 설명에 목공의 영상 링크 기재해 놓았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작업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리공예 분야입니다. 유리는 매우 단단하고 아름다운 광택을 유지하고 또 필요에 따라 투명한 것도 불투명한 것도 만들 수 있으며 착색, 성형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공예 재료입니다. 보통 유리공예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재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유리공예 중에서도 다양한 기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유리공예에는 글래스 퓨징, 글래스 블로잉, 램프 워킹, 글래스 캐스팅, 스테인드 글라스 등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요. 글래스 퓨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퓨징은 보통 녹이다, 녹다 정도의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법은 도자기나 칠보처럼 가마를 활용해 작업하는 기법이에요. 퓨징은 입체적인 형태보다는 평면의 판과 같은 액자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대략의 순서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그에 맞춰 공예용 판유리를 재단하고 그것들을 내화판이나 몰드에 넣고 유리가마에 넣어 녹이는 작업입니다.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가마라는 기계를 완벽히 이해하고 잘 다룰 수 있어야만 하며 거기에 더해 유리에 녹는 점과 유리 본연의 성질에 해박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 대략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작은 접시 하나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유리가 보입니다. 흔히 보이는 유리창 창문 유리, 맥주병, 물컵들도 전부 가마를 이용해 퓨징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보이는 가는 색깔 막대기들도 전부 유리고요. 반짝반짝 노란색 알갱이, 파란색 알갱이도 역시 유리입니다. 알갱이는 잘게 부셔놓은 것이고 가는 막대기는 유리를 녹여서 길게 늘여놓은 것입니다. 이제 최초 디자인했던 대로 유리칼을 사용해 유리를 재단합니다. 유리칼로 자르고 싶은 대로 찍 그어주고 사진과 같이 벤치같이 생긴 글라스 니퍼를 이용해 충격을 주면 탁 하고 잘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단 원하는 형태로 유리를 자르고요. 자른 유리들을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유리를 조금씩 겹쳐줍니다. 이제 가마를 사용합니다. 이 가마를 이용해서 유리를 녹이게 되는 것이죠. 대략 5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유리를 녹인 모습이에요. 유리가 녹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열이 가해져야 분자 활동을 시작하면서 녹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퓨징 자체는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유리를 녹여서 하나의 판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만들고자 하는 것은 작은 접시이기 때문에 아직 과정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하얀 물체 보이시죠? 몰드입니다. 평평한 상태의 유리를 녹여서 몰드에 주저앉히거나 휘게 하는 기법을 슬럼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몰드에 올려놓고 녹였더니 접시 모양의 유리가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글래스 블로잉이라는 이 유리공예 기법은 1200도가량의 뜨거운 용해로에서 녹아있는 유리를 공예용 긴 대롱을 이용해 떠내어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거나 다듬으며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뜨겁게 녹아있는 유리는 마치 젤리나 조청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롱을 가만히 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대롱을 돌리거나 굴리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글래스 블로잉이라는 유리공예 기법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작품의 종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궁무진합니다. 젤리처럼 녹아있는 상태의 유리를 이용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도 전부 가능한데요. 컵이나 그릇, 접시, 주병, 와인잔, 디캔더 같은 공예적인 작품부터 동물, 식물 그 외의 추상적인 형태나 평면 작품까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습득 기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기법입니다. 유리공예가 제이슨 러프의 글래스 블로잉 작업 영상 링크도 영상 설명에 기재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램프워킹 또는 플레임웍이라고 부르는 토치라는 기계를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하기에 좋아 국내 유리공예 여성 작가분들 중에는 이 램프워킹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업 방식 자체가 꼼꼼해야 하고 약간은 아기자기한 기물들을 만들기에 적합한 기법입니다. 글래스 캐스팅 작업은 가마를 이용한 유리공예 기법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세심한 작업을 요하는 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몰드라고 부르는 거푸집을 먼저 만든 다음에 9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유리를 녹여 거푸집에 붓습니다. 캐스팅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행 과정입니다. 형태와 유리 양에 따라서 3일에서 2주 정도에 걸쳐 서서히 냉각하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그래야지만 유리 내부, 외부가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크기는 제한적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나씩 이어 붙이는 과정이라면 어느 정도 큰 기물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 램프 워킹의 장점은 작은 작품을 빨리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입니다. 여러가지 세계 유리를 각종 크기로 잘라서 납으로 만든 틀에 끼워 넣고 용접한 것으로 그림 유리라고도 합니다. 창틀에 끼우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역사는 오래되었는데 그 수법은 오래전부터 유리가 제작되었던 지중해 연안의 오리엔트 지방에서 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과거에는 주로 장식이나 종교적 주제를 표현하는 데 이용이 됐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분야는 금속공예입니다. 금, 은 또는 백금 같은 귀금속부터 구리나 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는 공예 분야입니다.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는 만큼 액세서리부터 건축, 교각 등 그 분야 또한 다양합니다. 금속공예는 많은 시간과 고비용의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대중화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국내에서도 반지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방이 늘어 여러 사람들이 금속공예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초 정도 짧은 은 세공가의 작업 영상 링크 영상 설명에 기재해 놓았으니 마찬가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도자공예 분야입니다. 도자기는 한국의 전통공예로서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 동양, 아시아국 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이미지이기도 하는데요. 도자공예는 그 역사가 대략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 문명의 초창기에는 자연 그대로의 진흙을 손으로 빚어 햇빛과 바람에 말려 일상생활의 기물로 사용했는데 불의 발견으로 가마를 사용하면서 경도 단단하기를 높이고 장식을 더하는 등 표현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흙을 조형하여 가마에 구워내는 방식입니다. 도구를 사용해 제작하는 방법에는 물레를 이용하는 방법, 틀을 떠서 만드는 방법,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흙덩이를 판상으로 만들어 성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자기는 점토의 종류, 성형과 소성, 소성 온도, 유약의 종류, 장식 기법, 산지 명칭, 용도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성 온도와 유약의 유무 등으로 구별하고 소성 온도에 따라 토기, 도기, 자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대별로 달라지는 도자공예의 기술, 디자인, 용도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도자공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고려 청자, 백자 도자기가 아닌가 싶어요. 왼쪽의 사진은 국보 제68호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으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도자기입니다. 오른쪽은 백자 청화 모란 문병으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도자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자와 백자는 구워진 도자기의 색깔이 파란 것과 하얀 것을 보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지만 실은 도자기를 빚는 흙과 유약이 전혀 다릅니다. 청자를 만드는 흙, 즉 청자흙은 철분이 많이 함유된 비교적 거친 점토를 그대로 사용하는 반면에 백자는 철분이 적게 든 흙, 백토를 골라 잘 정제해서 불순물과 철분을 제거한 다음에 사용합니다.
현대인은 안료의 발달과 시대적 유행에 맞춰 다양한 용도에 따른 변신을 시도한 도자기들을 볼 수 있는데요. 국내의 여경란 작가의 도자기 인형 작품입니다. 이렇게 현대에는 음식을 담는 용도에서 벗어나 장식품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는 작품은 SNS를 통해 유명해진 에릭 랜던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덴마크에서 활동하는 작가입니다. SNS에서 그의 작업 영상이 유명하니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참고 링크 기재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섬유공예 분야입니다. 옷, 가방, 인형, 가구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는 분야로 크게 4가지 기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염색, 나렴, 직조, 자수 등이 있고 염색에는 천연재료를 소재로 하는 천연염색과 인공염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염색을 할 때는 홀치기염과 파라핀염 방식으로 나뉩니다. 홀치기염은 끈이나 고무줄로 묶어 우연한 무늬를 나타내는 방식이고 파라핀염은 마치 종이에 글이나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나렴은 실크스크린 방식과 전사 방식으로 나뉩니다. 실크스크린은 쉽게 생각하면 파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티셔츠나 에코백에 실크스크린 판을 대고 안료를 묻히는 방법입니다. 전사는 천 위에 색종이처럼 생긴 전사지를 올려놓고 열과 압력을 가하면 색지의 색이 천으로 옮겨가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사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어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티셔츠를 살펴보면 티셔츠의 그림이 천 소재랑은 조금 다르게 맨질맨질한 티셔츠가 있을 거예요. 그런 티셔츠들은 모두 나렴 작업이 된 티셔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직조 기법인데요. 실과 실을 엮어 천으로 만드는 과정을 직조라고 하고 뜨개질과 펠트 또한 직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펠트는 요즘 취미공예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100% 양모를 이용해 넓은 면을 만들어 인형이나 작은 소품을 만드는 데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섬유 조각이 양모이고요. 양털 100%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이런 인형들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은 지공예 분야입니다. 종이를 사용한 모든 공예를 지공예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닭종이 공예나 한지공예도 지공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공예라고 하면 흔히 전통공예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현대에는 아주 다양한 기법과 아이디어로 재미있는 종이공예품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가 될 만한 작가와 작품들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이미지는 러시아의 색종이 일러스트 작가 율리아 브로드스카야의 띠종이 작품입니다. 색종이 일러스트 작가답게 색 배치에 신경을 쓴 모습이지요. 이 작품은 버트 시몬의 초상화 작품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면의 초상화가 아니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사진을 조각으로 나누어 이어붙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크리스 나트롭 작가의 그림자를 이용한 종이조각 작품입니다. 페이퍼 커팅에 빛을 더해서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브라이언 찬의 종이공예 작품입니다. 여러 종이접기 대회에서 수상한 실력의 종이공예 작가로 특히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진해, 사슴벌레, 여치 같은 곤충을 모티브로 주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종이의 평면적 한계를 뛰어넘어 부조와 입체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종이를 사용해 부가트와 조명 등 소품을 만드는 종이공예가의 영상을 링크 기재해 놓았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감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리, 금속, 도자, 종이, 섬유, 목공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예 분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죽공예, 등공예, 집공예 등등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어질 수업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